2011년 2월 15일 15살 학생이 목격한 것은 친구 가족의 공개 처형, 그리고 700일 후 자유를 향한 이 믿기 힘든 탈출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 아버지가 총살당하는 걸 끝까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선생님들은 말없이 우리를 운동장으로 몰아냈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곧 죄였으니까요. 운동장 한가운데 나무 기둥이 세워져 있었고 군인들이 5명을 끌고 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우리 동네에서 장사하던 철수네 아버지였어요. 옆에는 철수 어머니와 누나도 함께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날 학교에 나오지 않았죠. 반역자들은 이렇게 처리된다.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5번. 그날 이후 우리 반에서는 아무도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빈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고 그 자리를 보는 것조차 금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15살 학생이 학교에서 이런 걸 봐야 한다는 것을, 친구의 가족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금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웃고 자유롭게 말하고 마음껏 꿈꾸는 평범한 20대입니다. 어떻게 그 지옥을 탈출했는지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의 삶이 어땠는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저는 함경북도의 한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에 인사하는 거였어요. 수업의 절반은 사상 교육이었고 수학 문제에도 미제놈들이 나왔죠. 당시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철수는 제 단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항상 밝게 웃는 친구였어요. 방과 후면 함께 집에 가면서 축구 이야기를 했죠. 한 번은 철수네 집에 놀러 갔다가 중국 과자를 본 적이 있어요. 철수 아버지가 장사하면서 구한 거였는데 철수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진짜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공개 처형이 있던 다음 날 교실은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철수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아무도 그 자리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아무도 떠들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배급으로 받은 강냉이밥을 먹으면서도 다들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죠. 누군가 작게 웃기라도 하면 주변 아이들이 그 학생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웃는 게 무서웠습니다. 크게 말하는 것도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선생님이, 보이부가, 누군가가 저를 주목하지 않을까 두려웠죠. 여러분이라면 상상할 수 있으세요? 15살 학생들이 웃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교실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들으실까봐, 이웃이 들을까봐 무서웠으니까요. 이건 잘못됐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생각 자체가 반역이었으니까요. 만약 누군가 제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저도 철수네 가족처럼 될 거라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철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철수는 언제 와요?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마라. 알겠나? 교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후로 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웃집 김씨네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였죠.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 팔던 아저씨도 어느 날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급도 석 달째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팔아 우리를 먹여 살렸어요. 학교에서는 조국이 어려운 시기라고만 했지만 왜 어려운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창밖으로 순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일 밤 우리 동네를 지나가는 순찰차였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곳에서는 숨만 쉬고 있을 뿐 살아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탈북이란 단어는 꺼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가족 앞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그저 마음속 깊이 묻어둘 수밖에 없었죠.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 석 달이 지났지만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긴급 조회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말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불순한 사상을 퍼뜨리는 학생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자진 신고하는 학생에게는 관용을 베풀겠습니다. 교실로 돌아온 후 반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동무들, 우리 중에 반역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친구가 있다면 꼭 신고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15살짜리 아이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해야 하는 교실이요. 저는 그날부터 더욱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창백한 얼굴로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또 연행됐단다. 팍신의 집안이. 팍신혜는 우리 이웃이었어요. 중국에서 온 쌀을 팔다가 걸렸다고 했습니다. 박신의 딸도 같이 끌려가서
고등학생인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신의 딸은 제 오빠 친구였어요. 멀쩡히 학교 다니던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이유는 부모가 중국 쌀을 팔았다는 것.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반 여학생 하나가 수업 시간에 쓰러졌어요. 영양실조였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 넉 달째였거든요. 선생님 수진이가 조용히 해. 수업 계속한다. 담임 선생님은 쓰러진 수진이를 그냥 두고 수업을 계속했습니다. 아이들은 멍하니 칠판만 바라봤어요. 보건실로 옮겨진 수진이는 결국 일주일 후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이 그날 밤 숨졌다더라. 14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눈물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 왜 14살 아이가 배고파서 죽어야 해? 왜 친구가 부모 때문에 끌려가야 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런 현실을 목격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으세요?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후에 왔습니다. 방과 후 집에 가는 길에 순찰차가 멈춰섰어요. 보이부 요원 2명이 내려 저를 불렀습니다. 너 잠깐 이리 와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들켰나? 내가 뭘 잘못했지? 너 이름이 뭐야? 김민호입니다. 너 반에 정철수라는 학생 알지? 예. 그 애하고 친했어? 아닙니다. 그냥 같은 반이었을 뿐입니다. 요원이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가봐. 앞으로 조심해.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도 감시당하고 있구나. 철수와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15살 소년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어요. 눈빛은 죽어 있었고 입가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창문 밖 어두운 하늘을 보며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떠나야 해. 이곳을 벗어나야 해.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멀리 두만강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탈북. 그 단어는 입 밖에 낼 수조차 없었습니다. 가족에게도 혼자 있을 때도.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가장 큰 문제는 정보였습니다. 어떻게 국경을 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잘못 물었다가는 바로 보이부에 신고당할 거예요. 기회는 뜻밖의 왔습니다. 어머니의 장마당 동료 중에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아줌마네 집에 심부름을 갔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줌마, 두만강은 얼마나 넓어요? 아줌마가 제 눈을 가만히 보시더니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걸 물어보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겨울엔 강이 얼어. 하지만 숨찰 때가 있어. 목숨 걸어야 해.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정보를 모았습니다. 장마당에서 브로커들의 이야기를 몰래 엿듣고 국경 지역 지리를 파악했어요. 돈도 필요했습니다. 방과 후 장마당에서 짐을 나르는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몇 시간씩 일해서 번 돈을 옷 안감에 꿰매 넣었습니다. 민호야,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반 친구가 물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도와드리는 거야. 그래? 힘들겠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의심받으면 끝이었어요. 2달이 지났을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김민호, 요즘 네가 장마당에서 일한다며? 네, 선생님. 부모님 형편이 어려우면 학교에서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왜 혼자 해결하려고 하니? 선생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용돈 벌려고. 혹시 다른 이유는 없겠지?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없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가봐. 조심해. 그날 이후 저는 더 조심했습니다. 장마당에 가는 횟수도 줄였어요. 가장 힘든 건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제 옷을 정리하시다가 안감에 꿰맨 돈을 발견하셨어요. 민호야, 이게 뭐니?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돈을 보시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얼마나 모았니? 100만 원쯤 됩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부족해. 최소 300만 원은 있어야 해.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곳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엄마, 조용히 해. 오빠는 모르게 해야 해. 내가 실패하면 우리 가족 모두 끝이야. 알겠니? 네, 엄마. 꼭 살아남아. 꼭. 어머니는 그날 밤 당신이 숨겨두셨던 돈을 주셨습니다. 50만 원이었어요. 준비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2011년 2월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작은 배낭 하나에 옷 몇 벌과 돈,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민호야. 네, 엄마. 한국 가서
편지라도 보낼 수 있으면 좋겠구나. 보낼게요. 꼭.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어머니와 오빠는 연좌제로 감시받을 거예요. 편지 같은 건 절대 보낼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갈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 이제 남은 건 강을 건너는 것뿐이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2011년 2월 15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새벽 4시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차마 방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닫으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엄마 꼭 다시 만나요. 살아서 꼭. 약속 장소는 국경에서 10리 떨어진 옥수수 밭이었습니다. 브로커를 만나기로 한 곳이었죠. 70만 원을 미리 주고 약속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옥수수 밭을 헤매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너 김민호지?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네, 따라와. 조용히. 브로커였습니다. 중간에 두 사람이 더 합류했습니다. 저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와 50대 아저씨였어요. 우리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았어요. 새벽 5시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강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얼음 위로 저 멀리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순찰대 교대 시간이 6시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30분. 내가 신호하면 뛰어.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건너편 언덕까지 가. 알았나?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강을 건너면 자유인데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겠어요? 지금이다. 브로커의 신호와 함께 우리는 얼어붙은 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발밑으로 얼음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서라.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찰대였어요. 교대 시간보다 일찍 온 거예요. 뛰어. 멈추지 마.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타타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리는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본능이었어요. 살고 싶다는 본능. 옆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넘어져 있었어요. 일어나. 일어나. 브로커가 아이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계속 뛰었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는 감각이 없었어요. 뒤에서 계속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타타탕. 타타탕.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마침내 중국 쪽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숲속으로 밀어넣었어요. 여기서 숨어. 절대 움직이지 마. 우리는 눈 속에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뒤에서는 여전히 순찰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저기 뛰어갔다. 하지만 그들은 국경을 넘어올 수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제 일어나. 안전하다. 브로커의 말에 그제야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았습니다. 강을 건넜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결국 따라오지 못했어요. 총에 맞았는지 잡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50대 아저씨가 말했어요.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하지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얼마나 절박했길래 이 위험한 강을 건너려 했을까요? 저는 그날 밤 내내 그 아이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중국의 한 조선족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며칠 숨어 있어. 내가 다음 연락처 알아볼게.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다시는 그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폐가가 된 집에 숨었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는 추운 방이었습니다. 함께 넘어온 50대 아저씨와 저 단둘이 남았죠. 첫날 밤 아저씨가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유령이야. 중국에서도 북한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조심해야 해. 다음 날 조선족 아주머니가 음식을 가져다 주시면서 경고했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탈북자 단속 강화하고 있어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잡히면 북송됩니다. 북송. 그 단어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죠. 여러분, 강 하나 건넜을 뿐인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었어요. 창문 커튼 사이로 밖을 보며 항상 경계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 아주머니가 일거리를 주셨어요. 우리 식당에서 설거지 좀 해줄 수 있어요. 돈은 많이 못 주지만 밥은 먹을 수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브로커에게 줄 돈이 더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식당 뒤편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은 세제와 뜨거운 물 때문에 트고 벗겨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언어였습니다. 중국어를 할 줄 몰랐어요. 손님들이 말을 걸면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 애는 말을 못해요. 아주머니가 둘러댔지만 의심하는 눈빛들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중국 공안이 식당에 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주머니가 황급히 저를 창고에 숨겼습니다. 숨어. 절대 소리 내지 마. 어두운 창고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밖에서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탈북자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근처에서 본 사람 있어요. 아니요, 우리 가게엔 그런 사람 없어요. 정말요? 우리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그 순간 제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올 뻔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확인하세요. 우리 직원들은 다 조선족이에요. 다행히 공안들은 창고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내내 떨었습니다. 그날 밤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다른 곳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아저씨가 말했어요. 나는 한국으로 갈 거야.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브로커를 찾아봤어. 너도 같이 갈래?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평생 숨어 살아야 했어요.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가겠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한국까지 가는데 300만 원이 넘게 필요했어요. 제가 가진 돈은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돈을 빌려주셨어요. 한국 가서 꼭 갚아요. 그리고 잘 살아요.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줌마,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중국에서의 석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잡힐까 봐 두렵고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꿈속에서는 항상 공안들이 저를 북한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울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야, 민호야. 하지만 저는 어머니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고 천장이 보였어요. 아직 살아있구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중국을 떠난 건 2011년 5월이었습니다. 새로운 브로커를 만났어요. 30대 중국 남자였는데 첫인상부터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간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돼. 간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어요. 먼저 버스를 타고 중국 남부로 내려갔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 버스를 탔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팝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신분증. 공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브로커가 가짜 신분증을 건넸어요. 공안이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들켰나?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가. 다행히 통과했습니다. 국경에서 브로커가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 산을 넘어서 라오스로 들어간다. 밤새 산을 걸었습니다. 함께 간 아저씨는 나이가 많아서 자꾸 뒤쳐졌어요. 빨리 와. 놓고 가버린다. 브로커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두운 밤, 낯선 산속에서 뒤처지면 혼자 남는 거예요. 아저씨를 부축해서 겨우 따라갔습니다. 새벽에 라오스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라오스 사람이었어요. 교통비가 올랐어. 50만 원 더 내. 뭐라고요? 안 내면 여기까지야. 선택해. 제게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아저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발요. 우리 가진 거 다 줄게요. 제발 태국까지만. 우리는 거의 애원했어요. 브로커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대신 태국 가서 일주일 일해. 그걸로 퉁치자. 태국에 도착해서 브로커가 우리를 공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일주일만 일하면 여권 만들어줄게. 그럼 한국 대사관 갈 수 있어.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브로커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속은 거였어요. 공장 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하루 15시간 일해도 월급은 영원에 가까웠고 우리는 이름이 아니냐 라는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숙식비 빼면 남는 게 없다. 주인의 말이었죠. 어느 날 밤 아저씨가 말했어요. 여기서 도망쳐야 해. 이러다가 평생 여기 갇혀 있겠어. 하지만 탈북까지 했는데 여기서 포기할 거야? 아저씨 말이 맞았어요. 어느 날 밤 우리는 몰래 공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에 입은 옷과 조금의 돈뿐이었어요. 거리에서 한국 사람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한인 식당을 발견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주인 아주머니께 말했습니다. 저희는 탈북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들어와. 빨리. 아주머니는 우리에게 밥을 주시고 쉴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내일 제가 한국 대사관까지 데려다 줄게요. 정말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지옥 같은 여정 끝에 마침내 희망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깃발을 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대사관 직원이 나왔어요.
탈북자이신가요? 한국말이었습니다. 제 언어였어요.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들어오세요. 그 순간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절차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신원 확인, 조사, 서류 작업. 하지만 그 3개월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마침내 자유로운 땅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을 때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을 감옥 같은 나라에서 살다가 이제 막 빠져나온 저에게 이런 자유로운 이동이란 게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국의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음에 제가 발을 디딜 곳은 대한민국이었어요. 2011년 9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거대한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 깨끗한 바닥,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공항 직원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요.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자유가 무엇인지 실감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정부를 비판해도 되고 보고 싶은 것 보고 듣고 싶은 것 들어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연한 말인지 아세요? 하지만 저에게는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인터넷이었어요. 검색창에 무엇이든 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검색했습니다. 북한 인권 탈북자 자유, 그리고 알았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하나원을 나온 후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지하철을 타는 것,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것, 카드를 쓰는 것. 어느 날 밤 편의점에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저는 우유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2,500원입니다. 카드를 댔어요. 삑. 결제 완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구나. 내가 뭘 사는지, 어디 가는지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밖에 나와 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서서 울었어요. 자유롭다는 게 이런 거구나.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너 북한에서 왔어? 호기심 어린 질문들. 하지만 그때마다 운동장 공개 처형이 떠올랐어요. 철수의 빈 자리가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어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받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믿을 수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꿨던 일이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28살입니다. 대학교 3학년이고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고 친구들과 농담하고 마음껏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가 무사하신지, 오빠는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어요.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저 무사하기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꿈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 살고 있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말들을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자유가 닿기를, 언젠가는 그들도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북한의 어둠을 뚫고 나온 제 이야기는 특별한 용기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었고, 지금 그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누군가가 사라지고 누군가는 감시당하고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울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 한 번의 구독이 누군가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